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도 좋으시고요. 혹은 뭐 강의에 대한 소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내가 1등으로 해야 된다라거나 먼저 꼭 질문을 하고 싶다. 선생님께 어떤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은데 떨리시는 건 알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뽑으셨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자연학팀이 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연학팀에서 먼저 질문을 지금 고개를 숙이신 분들이 자연학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석공 선생님 오늘 질문이나 평소에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이제 저희 스티븐 제이 골드 선생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5월 20일. 그때 2002년 하면 저희는 그 월드컵 생각하는데 그 해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그때는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 선생님을 전혀 몰랐던 때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 3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저희가 자연학 공부를 하면서 앙코르 석궁 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굴두 선생님의 책을 읽는다는 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 선생님은 이런 식의 관점으로 과학을 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라는 게 지금은 또 다르게 이렇게 바뀐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나 틀리나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돌아가시고 30년이니까 책이 나온 거랑은 또 더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석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표를 준비하실 때 다른 책, 이제 관련된 다른 책, 최근의 책도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는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또 하시는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가령 이제 쿤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쿤 같은 경우는 1962년에 나온 책이죠. 근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제자라고 하기보다 뭐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쿤을 보면서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떠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라고 브루노 라투르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깝게. 뭐 이 사람의 이제 비인간 행위자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뭐 고전이죠, 고전급이죠. 그 사실은 굴드도 이제 거의 현대적 고전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굴드의 이론이 그렇다면 뭐 지금 뭐 어떤 부분이 폐기되고 뭐 새로운 무엇이 등장했나? 그런 건 별로 물론 이제 최근에 이보디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것도 사실 발생학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또 후성 유전학 이런 것들 전부 다 굴드 연장선상으로 저는 오히려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또 어떤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설명하는 또 어떤 소위 뭐 이제 어, DNA, RNA,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어떤 한 일방향적인 그런 흐름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썼던 생명이 어떻게 정보가 되었는가라는 그 책이 이제 생명의 사회사 후속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발표를 못했던 60년대 특히 냉전 시기에 어떻게 배태되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생물학에서 어떤
이제 뭐 어느 한쪽 이론이 다 뭐 틀렸다 맞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크게 어떤 뭐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굴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편견이나 아까도 이제 우리가 다윈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은 그 오해가 있다. 뭐 지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아까 잠깐 비디오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서구 사회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온 것 같은데 왜 인종주의가 사라지지 않느냐? 또는 왜 여성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월드컵 할 때마다 우리는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뭐 어게인스트 레이시즘 해가지고 프랭카드 펴놓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자마자 또 바나나 날아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색인종에 대한 그 폄하로. 그러면 사실 그러한 이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꾸 재생산하는 거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왜 진화를 진보로 자꾸 보려고 하느냐, 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보려고 하고, 뭐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그 산업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회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그 유제닉스를 자꾸 재생산. 유제닉스 역사는 제가 볼 때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좀 더 교활한 형태로. 제가 아주 그 김호연 교수라고 지금 그 한양대에서 우리나라 우생학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소장학자 젊은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생학은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타고 있을 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생학이 지금도 엄청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선거판만 되면 갑자기 색깔론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역 감정이 부추겨지잖아요. 그건 뭐 요즘 사람들 다 그건 이제 그만 좀 하지 하면서 막상 그게 터지면 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사회학에서 얘기하자면 하나의 리소스로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예전에 그 우생학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도 그래야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다윈의 사촌인 이제 그 누구죠? 그 골턴이 이제 시작했지만 사실은 가장 우생하게 발달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발상은 영국인데 미국이 가장 발달했죠. 히틀러도 사실 미국에서 다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가장 발달했고 히틀러가 말하자면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지만 히틀러가 잘못을 했지만 사실 히틀러가 모든 책임 있는 건 아니고 그 뿌리는 아주 깊죠.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변형되고 음악으로 따지면 이제 중심 테마가 그대로 변주되는 양식 계속 악장마다 바뀌듯이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불두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그 유효한 그런 논이고 우리가 이제 고전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물론 지금 그 불두나 루원팀이 비판했던 사회생물학 계열은 계속 모습을 바꾸면서 화려하게 이제 새로운 주장들로 또 최신 이론들로 이제 무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제 그걸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물론 그거 할 만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잘 안 봐요. 그런 책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뭐 그 장대익 선생도 저도 잘 알고 요새는 물론 잘 못 보지만 최혜천 교수하고도 옛날에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이제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그렇게 쫓아갈 필요는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도 자유롭게 네. 막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저는 자연학을 그럼. 하나도 모르는데요. 아니, 오늘 그냥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아까 소개할 때 뭐 이스탄불하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저희가 도쿄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선생님 댁 근처에 삽니다. 용인에 살고 그래요? 있어요. 문탁 앞에 문탁에서
직선거리 1.2km에 수지 풍덕천동에 살고 있고요. 그냥, 예, 그래. TMI인데, 예. 예. 한시 되게 동네뿐이시네. 가깝게 느껴지네요. 선생님 여기 근처에 사신다고 하니까. 예. 술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가지고, 예, 요즘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잘 먹기도 예. 했는데, 아무튼 잘 못 먹어가지고, 예. 아쉽습니다. 옛날에 가끔 그 문탁에 있는 예. 선생님들하고는 가끔 소주 한 잔씩 먹긴 합니다. 그래요. 다들 잘 계시나 모르겠네. 아, 하여튼 네네. 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예. 아, 예. 아니, 오늘 근데 선생님이 말씀해 예. 주신 것 중에서 예. 그 진화론? 그래서 이제 우연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인상 깊어서 저는 이게 근데 우연성도 그렇고 이제 무목적성, 그다음에 무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우연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그냥 계속 그냥 저도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왜 그렇게 진화한다고 다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흑백 테레비 봤는데 지금은 뭐 몇 인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그게 뭔가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문득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또 진화하지 못하는 식으로 뭐 오히려 후퇴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아무튼 오늘 그런 소감이고요. 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크로포트킨 자서전을 사실 저희 인류학팀에서 한번 읽었어요.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열대하고 지금 그 혹한의 그 시베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자 생존의 그런 개념, 열대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혹한의 그에서는 서로 이제 그 상호 부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제가 그냥 문득 그냥 생각하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열대도 정글에서 보면 엄청 되게 생존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도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그 상호 부조가 되고 여기 이제 약간 적자 생존식으로 돼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 기후에 따라서 그게 약간 조금 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제가 전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지금 그 팀장 하시는 선생님한테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거기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크로포트킨도 그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발굴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그 학자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크로포트킨이 아나키스트여서 그 사람이 런던에서 한 몇 년 동안 망명을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나인틴스라고 하는 잡지, 19세기라는 이제 잡지에다가 자기 생각을 발표하면서 그게 이제 처음 알려지고 그걸 이제 또 굴드가 굉장히 잘 캐치를 해서 이게 사실 이 사람을 다들 이제 미치광이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다윈의 그 주장을 막 반박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하지만 당시에 러시아의 생물학자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생명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윈의 주장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윈도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 뒤에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그런 식의 경쟁이 또 존재한다라는 두 가지 경쟁을 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번역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첫 번째 그런 어떤 약육강식 또는 이제 생존투쟁 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다음에 테니슨이 시에서 나왔던 어떤 이 레드 앤 뭐죠 하여튼 발톱과 이것에 의한 그야말로 뭐 이제 적자 생존의 아주 그런 형태의 투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식의 버전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혹한 지역에서도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또 주된 원리로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는 이제 서구에서 많이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크로포트킨이 새롭게 재해석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굴드가 말하자면 크로포트킨의 생각을 가지고 다윈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읽히고 이해되었는가라는 그 한계점을 이제 잘 지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예. 여기 지금 그 메시지로 보내주신 선생님이 계시네요. 예. 볼떼기 친구입니까? 풀떼기 친구.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풀떼기 친구. 예. 그레스루트군요. 예. 예, 참고로 저 풀떼기 친구도 여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기흥에 살고 그래? 있습니다. 예, 여기 사는 사람 2명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만나게 돼서. 진화론에서 경쟁과 만인의 투쟁을 해서 경쟁에 대해, 예, 지금 얘기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진화론에서 어떤 토대가 되는 이론으로,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이제 말하자면 산업사회로 막 진입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던 시점이.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는 그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어디나 다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런 경쟁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노멀한 상황으로 그리는 거죠. 어떤 정당화의 맥락에서 이런 경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가 됐고, 그런 맥락에서 진화론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추럴라이즈 해주는, 자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입증 수단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자연이 이런데, 제가 사회생물학 얘기를 오늘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처음 나와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인간의 천성에 의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이제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가, 봐라,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건 천성이지,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영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예들이 많이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에 대한 정당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말하자면 경쟁, 어떤 경쟁 속에서 너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정당화. 또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굴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런 IQ에 대한 신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얘기했고, 했던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지배 체제가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예,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질문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문학을 주로 많이 하시던 선생님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학 공부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학에 관심이 많아서 굴드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김동광 선생님께서 번역해 준 책이 많은데, 여기에 굴드 책만 볼 게 아니라 김동광 선생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쓰셨길래, 우리 이러지 말고 김동광 선생님 직접 쓰신 책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자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저는 지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4번 책은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생명은 어떻게 정보가 되었는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서 굴드 이 시간을 조금 깨뜨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써주신 우리 선생님한테 대답을 듣는 게 참 영광일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예, 좋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선생님 책으로 공부하게 될지.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사회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여기 인문학 공부하시는 선생님 많으니까 이 부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본 책 중에서는 특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구조가 뭐 알고리즘이다 또는 기본 바탕은 논리를 포함한 언어학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되고 있어서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이 빠져나간 어떤 물화돼가는 그런 콘셉트로 자꾸 흘러가는데 이 책에서만 선생님이 유일하게 생명과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시작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약간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인공지능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책을 봐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그 책은 이제, 그 제목에서도 나왔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정보로 간주하는 어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되고, 이후에 생명공학이 나오고, 유전자 가위까지 등장하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생명을 정보, HGT의 염기 서열로 해서 이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과연 이제 그런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의 이제 맥락을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였고요. 이제 제가 냉전 연구회라고 지금 같이 공부하는 팀들이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지금 벌써 세미나가 한 100여 차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100여 차례 됐으니까 한 10몇 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계속, 이 전쟁과 냉전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서 그 흐름들을 이제 가령, 앨런 튜링 같은 경우도 전쟁 과정에서 튜링 테스트 같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소트 엑스퍼리먼트 형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노버트 위너 같은 사람들의 이론도 거기서 다 시작이 되고 하면서 전쟁하고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냉전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말하자면 이제 조금씩 구체화돼서, 사실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능, 즉,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기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거의 괴를 같이 해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 사실 이 책의 주제는 생명공학하고 이제 이쪽의 흐름이 되고, 인공지능은 사실 확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씩 한 챕터로만, 잡았었죠. 그래서 이제 한 챕터가 GMO, 그다음에 한 챕터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한 챕터가 신경과학,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해서 사실은 그런 생명을 정보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지금 확장되고 또 말하자면 고도화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한 어떤 흐름에서부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역사가 보면은 중간에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아주 오랜 침체기가 있었죠. 이제 초기에 마빈 민스키라든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지능을 금방 우리가 다 기계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무슨 챗 GPT, 이 얘기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걸로 책 쓴 사람은 얼마 만에 5만 부가 팔렸나? 아주 완전히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던데.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강한 인공지능, 즉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말을 좀 잘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뿐이지 얘가 과연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고개를 젓죠. 알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파고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알파고가 바둑을 과연 두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걔가 과연 바둑을 두는 거야? 아니면 계산을 하는 거야? 하면 사실은 알고리즘의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바둑판을 조금 변형시켜도 조금 헷갈리지만 바로 적응을 합니다. 가령 바둑판이 19줄, 19줄이잖아요. 이거를 가령 29줄, 29줄로 바꾸면은 조금 커지기 때문에 헷갈리긴 하지만 둬요, 계속. 그렇지만 알파고는 19줄, 19줄에서 조금만 바둑판이 변형되면 완전 바보가 돼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바꾸면 이건 지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소위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기능을 특화시켜서 그것만 잘해서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소위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를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챗GPT가 그러면 과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달라지죠, 논의가. 사실 챗GPT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잡아채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요약도 하고 그리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도 하지만 자기가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날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이제 소위 뉴럴 네트워크를 흉내내서 상당 정도 발전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인간의 지능과는 다른 지능, 어나더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 자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람을 능가하냐 아니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왜? 같은 게 아닌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지능이고 그 지능이 더 뛰어난 측면도 있어요. 인간보다 계산도 빨리 하고 훨씬 더 분석력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다른 지능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능과는 이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뭐 요즘에 교수님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래요. 애들이 전부 이걸로 숙제해오고 레포트 써오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학생들을 못 쓰게 한다고 막는다고 뭐 학생들이 안 쓸 일은 없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더 다른 형태로 말하자면 평가를 하고 또는 창작이라는 게 뭐고 원래 내가 글을 쓴다는 의미가 뭔가를 새롭게 이제 해나갈 어떤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전부 다 정보로 환원시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인공지능도 지능이라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신경과학 같은 경우도 어떤 인간의 뇌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뉴런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체의 형태로 새롭게 재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뿌리를 모두 이 생명을 정보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큰 기획에서부터 파생돼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어떤 그런 조작적인 형태로 개입을 해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정보 개념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럴 것이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뭐 거기 에필로그에다가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도 좀 썼고 어제도 저기 어떤 포럼에서 전에 질병관리청장 하셨던 정은경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가지고 한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실론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조금 좀 학술서 개념으로 쓴 거고 지원을 받아서 제가 낸 책이라서 학술서로 썼는데 제대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보려고 제목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읽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관점을 또 하나 아까 과연 인공지능이 어떠한 지능인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크게 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자유롭게 막 던지세요, 질문. 저는 예. 저도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강의 중에 그 PPT에 오랜 숙고 끝에 저는 진보적인 발전을 향한 내적 경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제이고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과학 영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막 사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분의 그 사랑과 정성이 너무 보여서 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번역을 해주셔서 안 그랬으면은 자연, 과학 이런 거 전혀 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번역해주신 책을 읽으면서 새로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는 베이컨하고 섹스피어하고 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지도 비교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진보를 향한 내적 경향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화라는 게 이제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진보라는 형태로 계속 어떤 그런 이제 이 흐름을 가진 지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다윈은 자연 선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이제 두 가지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변이 중에서 이제 그때의 상황에서 가장 말하자면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변이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진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까 판다의 엄지처럼 그러니까 판다의 엄지가 무슨 진보를 향한 그런 경향이라기보다는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의 날개가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날개가 그게 이제 익스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날개 같은 돌출물이 처음에 그게 날개로 가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돌출물이 있었는데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더라. 또는 날개의 처음 기능이 체온을 유지하는 용도였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날개로 갔는가. 이건 사실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날개로 가려고 한 게 아니죠. 네. 또 공룡이 왜 새가 됐느냐. 그것도 사실 공룡이 그 큰 덩치가 이제 결국 환경 변화에 의해서 거꾸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류가 공룡이 진화한 것이다라는 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 또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게 정말 높은 데 있는 걸 먹기 위해서였냐? 요즘 그거 아니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요, 정답은. 왜 길어졌는지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고 원래 기린이 목은 제 손주가 지금 6살인데 얘가 동물 박사예요. 얘가 아주 동물이라면 아주 그래서 이제 얘가 기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기린이 사실 목으로 싸웁니다. 그게 목이 무기예요, 엄청난. 머리에 있는 그 조그만 뿔이 그걸로 서로 수컷끼리 싸우잖아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높은 데 있는 거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싸움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는 설이 더 요즘에는 우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마치 기린이 목이 길어지기 위한 내적 경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계속 목을 잡아 늘린 거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잊어버렸습니다. 셰익스피어하고 섹스피어하고 베이컨. 그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그만큼 베이컨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누구 소설인가에 보면
그런 식의 설정을 해놓고 사실은 그게 베이컨이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게 베이컨이 이만큼.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과학혁명을 이루어낸 1등 공신으로 베이컨을 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사실 뉴턴도 엄청난 천재지만 종합 능력에서 이제 그 사람은 사실 여러 사람이 해놓은 걸 모아서 하나의 그 세계관 프린키피아라는 것으로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프린키피아의 1687년이죠. 그 책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물리학이 완성되는, 이제 과학형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책이 나오는 과정도 사실 이 헨리가 막 독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베이컨하고 데카르트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과학자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기계론 철학을 수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혹시 그 사람이 그 셰익스피어 아니야? 뭐 이런 농담이 있다는 얘기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펜쌤이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저는 코로나19 꼭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도 아, 금방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지나고 나서는 뭐 이런 정책은 뭐 맞았다, 저런 정책은 틀렸다, 그리고 뭐 새로운 뭐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자,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어떤 사회에 얼어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 방침이 너무 좀 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자유로운 얘기보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자유롭지 않고 막 이렇게 얼어붙은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뭐 외국에서는 뭐 정부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뭐 과학에 대한 어떤 불신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데모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떤 뭐 이렇게 과학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너무 얼어붙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당시 이게 암흑 같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뭐 인간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또 막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긴 하고, 그럴 때 선생님은 좀 어떤 거를 느끼셨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 둘러싸고 참 서로 이상하다. 니들을 왜 안 쓰냐. 뭐 거기서는 니들은 왜 이렇게 잘 쓰냐. 뭐 이거 가지고 마스크만 가지고도 제 학생들이 글을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이제 마스크라는 비인간 존재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그런 과학사회학적 분석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그 신영전 교수라고 저도 잘 아는 그 한양대 의대에 계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우리나라 우생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정은경 선생님을 초청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 다 나왔고 정은경 선생도 뭐 자기도 정말 무서웠고 뭐 처음에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뭐 사실 뭐 5명은 안 되고 뭐 몇 명은 안 되고 이게 사실 무슨 근거가 있나. 근데 그걸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또 그렇다고 방역은 안 할 수도 그런 개인적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제 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조금 얘기를 그때 어저께도 이제 뭐 좀 얘기하라 해서 조금 얘기했던 것은 백신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신이 무조건 백신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갔죠. 그게 이제 정은경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백신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폴리틱스 아닙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몇몇 생산국들, 영국,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특히 모더나 같은
회사는 사실 그 전에 거의 뭐 조그만한 그 중소기업에 불과한 거였는데 그거를 군부에서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무기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백신 개발에 어마어마하게 밀어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초국적 그런 기업들로 등장. 이게 사실은 이 강대국들과 초국적 기업들과 이런 카르텔로 이제 지금 돼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걸 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 거죠, 저는. 정말 그러냐? 정말 우리가 백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니면 그냥 놔도 그냥 그 백신도 물론 어느 정도 기여는 했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학과 비과학 아까 선생님도 잘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과학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사이언티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또 우리 역사적 굴곡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 황석 사태 때도 요새 넷플릭스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땡플릭스의 이제 황석 관련된 또 다큐가 나와가지고 요즘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저도 옛날에 황석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때도 보면 그 과학이 얘기하는데 왜 저도 과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문학에서 출발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과학을 얘기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건 제가 박사를 하고 교수가 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무슨 성골 진골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학부가 동문학을 했는데 무슨 과학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학에 대한 어떤 강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뭐 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학 입국 이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른바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과학과의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전국민 과학화 운동이 1973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니신 타파하고 뭐 초가집 없애고 뭐 그때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비과학과 과학의 소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디마케이션 경계 획정을 해놓고 그때 뭐 무당들 다 잡아들이고 뭐 엄청났죠. 그때 우리 전통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사실 망가졌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과학이 많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게 뿌리 박혀서 황석 사태 때도 MBC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때 PD 수첩에서 그거 문제 제기해가지고 하마터면 불이게 그 젊은 우리 청년 과학자들이 그 논문 조작을 밝혀내지 않았으면 아마 MBC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새도 또 위태위태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백신 자체가 물론 뭐 완전히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 형성된 그런 이 신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봤지만 완전히 그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 백신은커녕 마스크도 없어서 그냥 다 방치됐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제가 볼 때 운이 좋았다고 봐요. 우연성에 돋다운.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난 것이 대단한 마치 이제 그 과학의 승리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내러티브가 그것도 하나의 내러티브죠. 과연 그 내러티브가 옳은 것이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그런 내러티브가 가지는 그 문제점이 아까 첫 번째는 그런 강대국 위주로 그런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체제 속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이제 좋았던 과거로 다시 이렇게 막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반성을 못하고 바이러스와 인간이 얼마나 공생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아마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지금 점점 더 서식지 파괴는 심해지죠. 인수공통질병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경로를 밝혀내지 못하는 어디서 또 훨씬 더 지독한 놈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성찰을 하고 우리들의 생활 양식과 우리들의 지금 그 환경 문제나 또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또 백신 만들어서 또 해결하면 또 되지 이렇게 또 돼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죠. 예. 근데 또 저기 새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네. 아까 풀떼기 아까 선생님, 겁니까? 네. 다른 예. 이야기신 것 같고요. 선생님들 혹시 또 질문이 예.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하여튼 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두고두고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연학 팀에서 세미나 할 때 나왔던 질문인데, 석공쌤이 하셨었는데, 지금 지금 혼자 사시려고 지금 김동완 선생님 책 안 읽는다고 이러시고 그 말씀만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요. 그 스티븐 제이 골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단속 평형설이잖아요. 근데 이 단속 평형설이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이렇게 야기됐다.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이 지났을 때 뭐 긴 시간 동안은 생물에 뭐 어떤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단속 평형설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할 때 뭐 안정기에서 바다의 연체동물을 예를 들었을 때 안정기 상태에서 이 바닷속의 연체동물들이 격리되잖아요. 예. 격리가 됐을 때 이 격리된 생물들이 더 급격한 변화를 받는다고 저희가 이제 본 그 자료에서 나왔었거든요. 맞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어떤 질문이었냐면 석공 선생님 제가 혹시 틀리면 또 말씀해 주세요. 이 격리된 그 생물들이 더 좁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니까 왜 그 격리된 그 생물들이 더 급격한 변화를 받나 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단속 평형설에서 이제 격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시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층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따금씩 벌어지지만 그게 뭐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진화 역사에서 그런 중요한 뭐 요소로 보지 않고 예외적인 어떤 것을 보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윈이 보면 이제 미싱 링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설명을 하려면은 계속 화석 증거들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화석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없는 이유를 다윈은 이제 지질학적 변화 때문에 뭐 가령 여러 이제 뭐 융기가 되고 침하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진화의 증거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굴드는 그런 부분이 진화라는 것 자체를 그런 아주 스테디하고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원래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날개 얘기 같은 경우도 해서 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눈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떻게 아주 어슴푸레한 광점이 형성이 됐다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눈의 형태로 진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그런 중간 단계들이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아주 단계를 밟아서 연속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변이들이 축적이 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어떤 이제 분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종의 다양성이 형성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할 때에 이런 단속 평형설이 상당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아직 그 논쟁이 끝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속평형설에 대한 지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그 멸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면서 왜 도대체 이런 그 갑작스러운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 다양성이 증가했다. 갑자기 또 이게 막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진화에서의 패턴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흐름이 이 단속평형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일상적인 주기, 이제 가장 작은 척도에서의 시간 척도에서는 그런 스테디한 형태의 어떤 발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층의 그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거기서는 또 다른 패턴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단속평형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그런 이제 뭐 사실 다윈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류의 갑작스러운 어떤 이 변화가 하나의 어떤 노멀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령 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쿤도 사실은 그 불연속적인 과학에 대한 관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이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주장들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쿤의 그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뭐 지금도 계속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 말하자면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꺼려했던 그런 그 당시의 지배적인 이제 사고 경향들이 이제 투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의 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그 굴드가 그런 어떤 이제 그 단속 평형설이라고 하는 그런 근데 그건 조금 좀 약간 좀 오버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주장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지속적인 어떤 누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그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어떤 통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그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지질학적 척도의 시간을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데 이제 굴드는 지질학자이고 고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설명이 안 되는 요소들을 볼 때에 그렇게 세이브 더 페노메논, 현상을 구하라라는 게 이제 과학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꽤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중간에 고리가 있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딘가는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궁색한 설명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그게 핵심이 아닐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선생님의 강의를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질문 시간은. 어떠세요? 선생님들 혹시 더 있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저는 뭐 시간에 별로 구애를 안 받으니까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또, 한 가지만 네네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정광 선생님 손주가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아까 기린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긴 기린의 목에 뼈의 개수나 사람 목의 뼈의 개수가 똑같다고 그래요. 사람 예, 목뼈가 7개이듯이 맞습니다. 기린 목뼈도 7개로 돼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해주면 재밌어서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진짜 석공이십니까? 네, 석공이시죠. 예. 예, 석공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 직업이 석공. 사람 입안에서 저 치아를 조각하고 삽니다. 예. 뽑기도 하고요. 예. 저도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앙코르 와트에 계신가 봐요. 앙코르 석공이라고 돼 있어요. 제 천년전의 직업이 앙코르에서 돌 깨는 석공이라서 그래서 앙코르 석공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자연과학 쪽에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아마 제 하나뿐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인문학 하신 선생님들이신가 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저희가, 네. 선생님 탐구생활 잡지 받아보시면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좀 네, 잘 왔다 들려요. 갔다 하시죠? 네, 아, 아주 잘 네. 들려요. 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직장인이고 주부고,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인류학도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인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연학 책을 이제 저희가 조금씩 접하면서 하는데, 너무,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이런, 무슨 지식을 나열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아니면, 물론, 그런 대가처럼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느낀 바를 연결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싶은데 너무 어제도 혼자가 아니야라는 미생물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글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정말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선생님은 또 글 많이 쓰시니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는 뭐, 글은 워낙 우리 굴드 선생님이 잘 쓰시고, 저는 굴드 선생님 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콤플렉스를 느낍니다. 워낙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많이 과제를 내주고 하는데, 거의 이제 팁을 다 주는데, 첫째는 이제 어디서부터가 나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생각인가를 확실히 밝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윤리죠, 일단. 이 글쓰기 윤리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출전을 밝히고 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데에서 출발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글쓰기라는 건 일종의, 물론 뭐 자기 혼자 보겠다고 쓰는 일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독자를, 오디언스를 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보고서는 이거를 읽고 점수를 매기는 교수를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좋은 점수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라 그러면 그걸 듣는 나의 보스가 감동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결국은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한, 또 첫째는 나 자신도 설득을 해야죠. 뭐 저도 문학소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밤새 정말 내가 대작을 썼다고 혼자서 막 그 다음날 읽어보면 아우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바로 찢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그래서 굴드가 글쓰기 원칙이 그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가 지하철에서 있었던 아주 작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걸 잡아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끌어들이는 거죠. 결국은 그 상대방의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있음직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판다의 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형태로 그 논리를 이제 발전시켜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좋은 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처음부터 의도를 드러내지 말고 일단 낚아야 되죠. 사례를 가지고 낚아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쫙 이제 펼쳐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일반화를, 근데 그 일반화가 모든 것에 대한 일반화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게 이렇게 통해서 여기서 나와서 이런 로컬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그래 고개를 끄덕하게 하는 그게 이제 좋은 글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굴드도 그러죠. 굴드 책에 보면 동물이 꼭 하나씩 나오잖아요. 우리 손주가 굴드 책을 보면 좋아요. 이거 동물 책이구나 그러고 아직 글을 못 읽는데 그 앞에 꼭 브론토사우루스가 나오든지 뭐가 하나 동물이 나오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그림이 없다고 맨날 투덜거리면서 이제
좀 있으면 안 읽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굴드는 항상 그 동물 구체적인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간과하기 쉬운 또는 잘 보지 못하는 이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해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굴드가 그런 글쓰기의 배가죠. 그리고 굴드는 대중적 글쓰기와 전문적 글쓰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원래 대중적 글쓰기의 전통이 과학의 오랜 유구한 전통이었다. 갈릴레오도 그랬고 라틴어로 안 썼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어로 썼고 또 문답법식으로 아주 쉽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쓰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그 라이팅 저는 지금도 저를 소개하는 메일의 그 뒤에 소개하는 부분에 물론 지금은 다 퇴직해서 이제 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옛날부터도 항상 사이언스 라이터라고 거기다 써놓습니다. 사이언스 라이터를 저는 가장 저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저를 소개하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글쓰기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번역서를 누구 것을 내고 싶은 뭐 희망이 있으신지, 네. 번역은 지금 힘들어서 이제 번역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냥 했는데 점점 더 하기가 힘들어져서 요새는 일단 그냥 공부를 하는데 주력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굴드를 다시 봐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철학 공부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쪽을 좀 들여다보느라고 요즘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비트겐슈타인도 맨날 떠들긴 했는데 다시 읽어보려니까 제가 푸는 학생들하고 원정 강독을 한 7, 8번 해가지고 푼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사실 푼이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많이 하고 현상학 쪽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요즘에 좀 다시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건 항상 제가 요즘에 사는 책 중에 역사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철학책은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좋은 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번역서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요즘에 번역 질이 많이 높아졌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새는 아주 훌륭한 번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끝이 없죠 뭐.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일이 그래도 제일 좋은 일이죠 뭐. 그죠?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아주 좋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글까지 쓰신다니까 아주 훌륭하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는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면서 책만 보는데도 글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청탁받아도 이립 빼고 저립 빼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참 대단들 하십니다. 보통 글을 저희가 쓴다기보다는 숙제 마감이 있어서 마감이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계속 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아가고 공장처럼 쓰는 일을 그냥 계속 한다 이렇게만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니까 스티븐 제이 골드 책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읽게 될 텐데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미나가 기다려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 자연학 세미나 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스티븐 제이 골드 책을 읽고 싶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언젠가 또 다시 뵙기를 바라고 또 잡지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네.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네, 선생님. 보내주시면 네. 제가 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좀 제 나름대로의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좀 답을 해드릴 테니까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막 던지셔도 됩니다. 네, 자주 선생님.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선생님. 자주 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 책이 품절됐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국립출판사에도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없다고 하셔갖고 저는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그래? 샀습니다. 네. 저걸 하시죠. 제본을 하시지 뭐. 아, 그거는 요거는 공부용이고요. 소장용은 이제 원본을 사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그 출판사 사장이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네. 이게 참 함부로 얘기를 또 못해요. 지금 출판 아, 사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우회해서 당구 3쿠션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뭐, 야, 중고책 값이 어마어마하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정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 선생님,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금- 재밌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읽었는데. 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번역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려요. 예, 하여튼 뭐 최대한도 좀 다시 그런 책들이 지금 현암사에서 나온 그 굴드 책들도 지금 다 절판이 돼서 예, 맞습니다. 네네. 제가 번역한 거 말고도 다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하여튼 근데 제가 요즘 힘이 없어서 제가 얘기해봐 듣지를 않습니다. 뭐 하여튼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계속 읽으면 또 읽고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압력을 많이 전화해서 막 하십시오. 왜 책 안 알겠습니다. 내주냐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너무 동네에 산다고 그냥.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네. 예, 네.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맥주라도 한 잔. 네, 선생님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선생님 동네 안 살아도 고성에서. 가면 안 동네 돼요? 안 살아도 네, 갈게요. 가면 안 저희. 됩니까, 선생님? 네네, 거의 뭐, 저 뭐 용인으로 얼마나 이사를 된다고. 가볼까요? 그러네. 얼마 멀지도 않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사세요. 네. 정말. 저희가 선생님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것도 이제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잘 우리가 어떤 걸 배워보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또 천천히 세워서 선생님께 예. 꼭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자주 와주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